경기 지역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대 총선 때보다 한 석이 줄어서 지금 59석이 걸려 있죠. 경기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지금 안양, 동안, 여기가 꼽힙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을 지낸 당 대변인이죠 지금 이재정 의원, 누가 이길 걸로 보시는지 하고, 또 여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두루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뭐 구도에서는 사실 누가 이길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네. 좀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관심적이 될 텐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아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양당 구도에서 격돌했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 아마 최근에 이제 경기도 지역도 사실 뭐 경기 지역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 지역인데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화돼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총선 후보들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내세웠을 때 그 정치 신인이거나 혹은 중진이거나 상관없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여론조사상 수치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지역인데 문제는 이제 그 정의당 후보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정의당 후보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 인지도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온 분들이 출마한 지역에서는 네. 그 득표력이 일정 수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범진보표 혹은 이런 것들 얼마나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나 판세가 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좀 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4년 전 선거를 보면 묘한 게 여기서 심재철 새누리당 후보, 뭐 지금 원내대표죠. 이분이 41.46%,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국 후보가 39.51%, 겨우 1.95%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정의당의 정진우 후보가 무려 19.01% 아이고, 득표를 그렇군요. 했어요. 이 새끼 참 그 묘한 거죠. 이렇게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이제 심재철 후보가 겨우 이길 정도로 사실은 여기가 이 지역이 꼭 지금 보수 쪽이 유리한 지역은 그렇죠. 아닌 아니라는 겁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심재철 의원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제 이재정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는 여론조사 좀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비슷한 구도로 또 이 관심 대상인 곳이 지금 고양 갑 지역입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8년 동안 여기서 이제 수성해 오셨는데 민주당 쪽하고 지금 단일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의당 쪽이 심상정 후보 쪽이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정의당은 뭐 이제 심상정 뭐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정의당 전체가 상당히 지금 이 선거 국면에 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위축되고 좀 선거 전략상에서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아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는 지역구의 어떤 판세와 정의당 전체의 문제를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구도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죠. 그래서 그 이제 출마한 그 여당 후보와 이런 분할 문제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당 대표급 그리고 사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에 결국 이제 정의당이 오랫동안 이제 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거 연대라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왔죠. 그러면서 네. 이게 자력으로 선거를 치르는 어떤 그 집중력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힘들이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과연 정의당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징성이나 정치 세력에서의 존재 가치들이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게 네. 구도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는 네.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유권자들이 내가 찍는 표가 이게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되는 쪽으로 좀 몰아줄 가능성,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지역이 고향 4개 선거가 사실 별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한 2주 전에 제가 마침 거기 지역 인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러 갔었는데요. 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고향 갑은 이제 뭐 어부지리에 의해서 저쪽 보수 정당 후보가 득을 볼 가능성, 그분들은 이제 위험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도 이제 아파트값 이런 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네. 그래요. 삼기 신도시, 뭐 창릉 신도시 이것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죠. 후보들도 아무래도 좀 신인들이고 해서 이제 고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좀 가장 좀 어려운 지역이 지금 고향 4개 선거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경기 지역에서 좀 주목해야 할 지역구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 아닙니까? 원래부터 이 접경 지역 이번에도 통합당 쪽으로 쏠릴지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경기도를 크게 이렇게 분류할 때 일단 일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이 지금 그 보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농촌이 지금 많이 그렇죠. 포함된 지역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난 선거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2016년 총선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한 15개 선거구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1개 지역이 사실은 민주당 혹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그 의원을 포함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15분의 11이니까 경기 북부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한 거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오히려 경기도 선거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좀 방어하고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개별 지역구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변수가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정부 갑 지역에는 그 이 문석균 후보 이제 네. 문상 의장의 이제 아들 그렇죠. 소속 출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파주 을에서도 지난번에 그 박정 의원이 당선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후보가 분열게 나뉘면서 표 분할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갑 지역에서는 지금 조응천 의원이 이제 네, 당선이 나왔죠. 됐는데 네. 그때 지난 총선 때 거기도 249표 차의 신승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있고 뭐 남양주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조국 대전의 상징적인 인물들 김용민 후보와 변호사요. 주광덕 후보가 좀 격돌하는데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4개 지역이 사실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진보 계열 후보 정당들이 다 독식을 했는데 이 지역의 어떤 여론들이 그렇게 그때만큼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는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쏠렸다가 이게 얼마만큼 다시 이제 복원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들이 예, 많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네요. 보통 경기도 북부가 이제 휴전선이 가까운 데라 접경 지역이라 보수가 강하다. 이거 사실 옛날 프레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잘 안 맞습니다. 의정부 가면 뭐 문희상 지금 네. 국회의장 하시는 분 당선됐고 양주 이런 데도 정성호 의원 당선됐고 파주 갑을 다 그렇죠. 거기 접경 지역인데 윤호덕 의원, 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당선된 거죠. 예. 이번에는 인천으로 넘어가 보죠. 이 13석이 걸려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인천에서 과반을 얻는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렇게들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천이 이제 그런 뭐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라는 어떤 별칭을 얻은 거는 이제 총선도 있습니다만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역대로 보면 그 노태우 이제 당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모든 대선에서 인천의 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가 전국 선거 결과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천에서 승리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분석들이 사후에 있다 보니까 네. 인천의 어떤 선거 판세가 결국 전국 선거 판세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또 지난 총선에서는 13석 중에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7석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6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비슷해 보이죠. 이제 이래서 아마 인천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그 다시 재편되느냐 여론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보는 게 네. 전국 선거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뭐 글쎄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어떤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도 이제 개별 지역구들 보면 굉장히 좀 이런 일반적인 선거 판세랑은 다르게 개별 지역구 내 이슈가 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통합당 윤상현 의원이 네, 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통합당은 이제 전직 시장 안상수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에서는 오히려 크게 좀 밀리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 연수 을 지역은 뭐 이 민경욱 후보 통합당에 여러 번 이제 공천 탈락 배제를 뚫고 기사회생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전 당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구도의 문제로 다시 치환돼서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이 좀 있고요. 연수 갑 지역은 이제 박찬 대 정승현 후보가 리턴 매치를 하는데 여기도 지난 총선 때 약 200여 표 차이로 이제 승부 갈린 지역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한 석 한 석을 이렇게 사실 이제 선거 끝나고 계산하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훅 쏠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백중세가 나타날 것인지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예. 8년 전에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6 반씩 했으면 나와졌네요.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4년 전 20대에서 무소속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7,
새누리당이 4명이었을 네 명. 겁니다. 당선될 때.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어떤 표준이다. 이건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대선에 맞는 얘기고요. 소선거구 이제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 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인천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별로 승산이 없는 겁니다. 인천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겨야 아마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지난번에 사실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이겼는데도 겨우 한석 그렇죠. 이겼거든요. 예. 그렇죠. 수도권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영남이 65석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통합당 후보가 전체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 당선될 텐데 호남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신 호남에서 많이 잃었죠. 그래서 28석 중에 3석을 얻는데 그쳐서 이게 아마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렇게 상당한 폭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과 이제 수도권 일원에서 상당한 격차의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전국 선거판에서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 이게 지역구 분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야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좀 비슷해진다.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지키기만 해도 사실은 성공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